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인문학적 냄새가 나는 성경 속의 수학입니다. 이 수학 레토릭이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표현해낼 수 있느냐에 관한 학문입니다. 이것의 최소 단위는 딕션, 영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딕션이란 말에서 딕셔너리, 사전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문학적 냄새가 나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인문학적 향기가 나는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강의 총론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가장 위대한 혁명적 사건이 무엇이었느냐고 저는 거침없이 답합니다. 그것은 출애굽이었다고.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 가치는 인권이며 1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탈출하는 것은 위대한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308년이 지난 1863년 1월 1일 미국에서 노예 해방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 해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성경이었으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은 호로스 그릴리였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 브로드웨이 32번가에는 코리아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지하철 옆에는 호로스 그릴리의 이름을 딴 그릴리 스퀘어라고 하는 조그마한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호로스 그릴리의 좌상이 있습니다. 호로스 그릴리는 남북전쟁 당시 미국 전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 뉴욕 트리뷴의 설립자요 주필이었습니다. 이 신문은 대단한 신문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칼 마르크스가 런던 특파원으로 9년간을 재직했습니다. 그가 쓴 모든 기사는 다른 신문에 전제되었습니다. 신문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 트리뷴이라는 단어는 원래 트라이벌 헤드, 부족장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확장되어 호민관이라는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호민관이란 고대 로마 공화정 시절 귀족에 대하여 평민의 권익을 대변해주는 관리였습니다. 호로스 그릴리는 당대의 호민관이었습니다. 그는 노예 해방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 뉴욕에는 샤우트란 이름을 가진 독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 이름을 호로스 그릴리 샤우트라고 장명했습니다. 호로스 그릴리를 너무나도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호로스 그릴리 샤우트는
IQ 143의 천재로서 그 나이 22살 때 독일 키일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세월이 흘러 히틀러가 정권을 잡자 이 샤우트를 중앙은행 총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독일 경제를 쥐락펴락했습니다. 히틀러가 정치 독재자라면 그는 경제 독재자였습니다. 그는 대공황을 단칼에 해결해버렸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 고속도로 아우토반도 그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책은행으로 하여금 산업체에 무제한의 융자를 해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경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히틀러는 이러한 경제력을 밑받침으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킵니다. 그는 전쟁에 반대하고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런데 샤우트의 독일 경제사령관 시절 일본의 이치마다라고 하는 청년이 그 밑에서 2년 동안 연수를 받았습니다. 이 이치마다는 태평양 전쟁 이후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가 됩니다. 그리고는 전후 일본 경제 부흥을 이끌어 나갑니다. 대한민국 박정희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그런 경제 발전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여 그대로 실행했던 것입니다. 얘기를 본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미국의 노예 제도 시절 미국의 노예들이 이쪽 주에서 저쪽 주로 도망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1850년 에이브래함 링컨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노예 소유주들이 노예를 소나 말처럼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데 대하여 나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fully and fairly 그들의 권리 주장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도망노예 원소유자의 청원에 따라 도망노예를 원소유자에게 되돌려 보내줘야 한다는 도망노예 송환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링컨은 노예 해방의 정반대편에 쓴 사람이었습니다. 1860년 4월 12일 남북전쟁이 발발합니다. 1861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1862년 남북전쟁이 지지부진했습니다. 노예 해방도 지지부진해졌습니다. 같은 해 8월 19일 호로스 그릴리는 신문 사설을 통하여 링컨에게 노예 해방선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3일 후인 8월 22일 링컨은 여기에 대한 공개 답신을 보냅니다. 그 공개 답신을 낭독에 올리겠습니다. 노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연방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본인은 그들과 의견이 다릅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연방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본인은 그들과 의견이 다릅니다. 노예를 한 명도 해방시키지 않고 연방을 유지할 수 있다면 본인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예를 모두 해방시키고 연방을 유지할 수 있다면 본인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186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월 1일자로
노예 해방이 선언됐습니다. 1월 30일 세계 최초 지하철이 런던에서 개통됐습니다. 12월 13일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1월 1일자의 노예해방 선언은 미국 전역에 대한 노예해방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부 지역에만 국한된 노예해방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당시 남부 경제는 전적으로 목화 산업이었습니다. 당시 남부 경제는 전적으로 노예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링컨의 이와 같은 노예해방 선언은 남부의 군사 경제적 기초를 파괴해버려 위한 전략적 조치였던 것입니다. 노예해방 선언이 있자 남부 노예들이 대거 노예해방의 호의적인 북쪽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그중 20만 명이 북군에 입대했습니다. 이들은 총부리를 남부에 겨누었습니다. 전세가 북군으로 기울었습니다. 북군이 승리합니다. 미국 전역에 대한 노예해방은 남북전쟁이 종식되고 링컨이 사망한 지 8개월 후인 1865년 12월 18일에야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물형 용어로서 무게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군사 용어로 바꾸면 전략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더 쉬운 말로 바꾸면 급소라는 뜻입니다. 링컨은 남군의 급소가 어딘지를 잘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을 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링컨은 위대한 전략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남북 문제도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 행위에 있어서 메시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 언론이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을 표현할 때 딕션, 언어 선택에 신중을 기합니다. 그들은 아메리칸 테리토리보다는 아메리칸 소일을 선호합니다. 테리토리란 한 국가의 지배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하는 국제법적 용어입니다. 반면에 소일은 한 국가의 국민이 애써 일궈놓은 조국의 땅, 흙이라는 정서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은 후자를 선호합니다. 아까 링컨의 공개 답신에서 본 바와 같이 링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문장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얻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링컨은 초등학교를 8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닌 기간은 9개월에 불과합니다. 가정 형편상 학교를 가끔 다닐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책이 서너 권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애우다시피 하였습니다. 그의 성경 지식은 성직자 수준이었습니다. 성경의 주요 구절은 그의 머릿속에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연설이나 말을 할 때 단어만 갈아 끼우면 되었던 것입니다. 링컨은 이 공개 서한에서 교차 배열법을 활용했습니다. 교차 배열법이란 히라버로 카이아스모스라고 합니다. 카이는 히라버 알파벳 22번째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X라고 말하며 우리말로는 카이표라고 말합니다. 카이아스모스 교차 배열법이란 문장과 문장이 서로 짝을 이루어 교차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예는 성경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칠지어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워질 것이요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요 모든 굽은 길은 곧게 펴질 것이요 모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니라. 나치 독일 시절 독일의 개신교는 두 계파로 갈라졌습니다. 친나치 계열과 반나치 계열입니다. 반나치 계열의 대표적인 인물은 니멜로 목사였습니다. 그는 교차 배율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유명한 저항시를 썼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처단하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나치가 유대인을 처단하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나치가 가톨릭 교도를 처단하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가톨릭 교도가 아니었기에. 나치가 개신교도를 처단하러 왔을 때 나를 위해서 말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다음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이 아주 잘 짜여진 탁월한 예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약간 살짝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태어나시며 영어 원문은 이렇습니다.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영어로는 the third day이지만 우리말로는 이틀 만에라고 옮겨야 됩니다. 금요일을 기준해서 본다면 토요일이 하루 만에가 되는 것이고 일요일이 이틀 만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말 만회라고는 어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3이라는 성스러운 숫자를 고수하려면 방법은 있습니다. 3일째 날로 하면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마지막에 6개의 명사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명사구 3개는 조건으로, 다음에 명사구 3개는 결과로 옮긴다면 그 의미가 보다 선명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시간 관계상 영어 원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회를 믿고 성도들 간의 영적 교통을 하게 되면 죄의 사함을 받게 될 것이며 다시 태어날 것이며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사옵나이다. 다음은 게티즈버그 연설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링컨은 1863년 11월 19일 남북전쟁 격전지 게티즈버그를 방문합니다. 그는 전몰 장병 국군묘지 동원식에서 연설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입니다. 이 연설문은 미국의 초등학생들도 줄줄 애울 정도로 국민 헌장이 되었습니다. 근대의 정치 산문 폴리티컬 프로스 중에서 최고봉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 이 연설은 사도신경을 본뜬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연구는 국내적으로 제가 최초가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사도신경은 영어 성경을 주축으로 본다면
10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연설도 10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단어는 272개 단어입니다. 연설 시간은 2분이 약간 넘습니다. 간결히 재치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연설에는 박수도 없었고 사진도 없습니다. 연설이 끝났는데도 청중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왜? 또 계속될 줄 알고. 사진 기자가 카메라 조리개를 조절하는 동안 이미 연설은 끝나버렸습니다. 둘째,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사망과 부활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연설은 전몰 장병의 희생 정신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죽음 부활까지의 일생을 압축적으로 묘사한 다음 성도들의 덕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연설은 미국 독립으로부터 남북 전쟁까지의 역사를 밀도 있게 묘사한 다음 끝에 가서는 국민들이 해야 할 임무를 적고 있습니다. 이 둘 다 and focus, 탁월한 문미 초점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게티즈버그 연설의 마지막은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우리는 이 문장을 국민을 위한 정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가 올바른 번역입니다. 링컨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가만 내버려두어도 영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를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이 헌신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링컨은 키가 193cm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팔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별명이 많습니다. 긴 팔 원숭이, 오리지널 고릴라. 변호사 스탠턴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고릴라를 잡으려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다. 스프링필드에 가게 되면 고릴라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스프링필드는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를 말합니다. 스프링필드라는 지명은 미국에 48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쟁부 장관, 지금의 국방장관에 임명합니다. 스탠턴은 남북 전쟁 당시 북군의 모든 군사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링컨의 이러한 용인술과 감정 지능은 마태복음 18장 22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할지어다 해서 비롯됐던 것입니다. 감정지능이란 자기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정보를 통합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지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링컨보다 400년 전 인물에 세종대왕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자기의 왕위 계승을 반대한 황희를 중용했습니다. 세종대왕은 53세를 살았습니다. 링컨은
56세를 살았습니다. 링컨은 남북 전쟁이 종식되기 얼마 전 주변에 말합니다. 내가 남북 전쟁이 끝나면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라고. 1865년 4월 9일 남북 전쟁은 종식됩니다. 5.15인 4월 14일 금요일 링컨은 저격당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퍼링 데이, 순환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환일을 굿 프라이데이, 좋은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역설적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류 죄를 대속받아 인류 구원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다른 말로 패션데이라고 합니다. 패션데이. 이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적 고통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신체적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와 비례하여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은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100만 개의 영어 단어 중에 이 패션이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죽음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역사의 끝이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링컨은 그 다음 날 사망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예의 바른 죽음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보다 하루 뒤에 사망했으니까요. 우리는 영어로 정치꾼을 폴리티코라고 말합니다. 정치인을 팔러티션이라고 말합니다. 정치가를 스테이츠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르는 잣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잣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수사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링컨의 이러한 타고난 수사 능력은 성경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저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격 정정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앞에 성경 강독한 것이 아닌가 싶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